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안다면 어떤 분야에서든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20세기 이후 인류 역사가 어떻게 설계되고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볼 텐데요. 오늘 천지성공 제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천지공사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해 주실 임성우 소사님 모셨는데요. 소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이 상제님의 천지공사대로 이 현실 역사가 전개된다는 이야기 했는데요. 이 시청자분들은 아직도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천지공사가 어떻게 실현됐는지 다시 한번 큰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천지, 하늘과 땅은 자연입니다. 네. 자연은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꼭 그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지공사는 천지 도수에 따라서 현실에 꼭 그렇게 실현되도록 하였습니다. 네. 천지 도수는 천도지수라고도 하는데 천도는 하늘의 법도를 이야기하고 지수는 땅에서 수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수는 뭐 좋은 수가 있다, 네. 안 좋은 수가 있다, 뭐 뾰족한 수가 있다, 그럴 수가 있다. 예, 그 수입니다. 일이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는, 펼쳐지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천생지성이라고 하늘은 낳고 땅은 완성시키는 그런 자연의 이치를 도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뜻과 같습니다. 천지공사의 천지도수는 천지의 주인이신 상제님께서 말씀으로 글로서 하늘에 신명계에 심어 놓으면 시간에 따라서 땅에서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지공사는 천지도수대로 실현되는데 우리 종도사님께서는 천지도수를 천리에 따라서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문명과 역사가 전개되도록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인류 역사의 시간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 네. 천지공사가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천지성공 208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하대세를 오선위기의 기령으로 돌리나니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현하대세가 이제 다섯 신선이 이 다섯 오선위기라고 하는 것은 다섯오 신선선 에워쌀 위 바둑기, 예, 바둑판을 중심으로 다섯 신선이 에워싸고 있다. 이런 이제 오선위기에 다섯 신선이 바둑판을 중심으로 에워싸는 그러한 형국으로 네. 세계의 정치 질서가 이렇게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바둑판은 바둑을 뭐 두신 분이나 안 두신 분이나 다 잘 알겠지만도 바둑판은 그 칸이 바둑판에 이제 칸이 360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이 있는데 선은 19개, 가로 19개, 세로 19개 해서 38개의 선이 있습니다. 네. 예, 38선과 360칸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위도 38도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고 그 당시에 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셨을 당시에 우리나라는 360개의 고을이 있었습니다. 이건 바둑판은 바로 우리나라를 말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지금 바둑을 두는데 그 바둑판은 우리나라에 있고 또 바둑을 두는 행국을 통해 가지고 이게 후천 성경이 건설되도록 하는 이런 공사에서 실제로 바둑을 두었던 그 원조인 단주의 한을 이렇게 네. 대동세계를 건설하는 이렇게 후천 성경을 건설을 하는 그런 한을 풀 수 있도록 단주가 그런 오선익이 상제님 공사의 네. 감독을 맡는 주장이 되는 그런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제님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1902년에 상제님께서 이 공사를 보시고 그 이후에 펼쳐진 세계 질서가 정치 질서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4대 강국이 우리나라가 한 신선이고 네 신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바둑을 두면서 서로 대결을 하면서 뭐 전쟁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과정으로 세계 질서가 이렇게 틀이 짜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네. 뭐 그다음에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1931년, 19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모든 전쟁에는 다 이제 훈수를 두는 이제 뭐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면은 러시아에는 프랑스가 훈수하고 일본에는 영국이 훈수하고 이렇게 4대 강국이 계속 훈수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이렇게 크게 변해왔다는 거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바둑판과 비교해서 설명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은데요. 이 천지공사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데 그동안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 전쟁은 왜 일어나게 됐을까요? 사실 뭐 사회나 뭐 부족이나 국가 뭐 민족 간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아마 전쟁이 있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류 역사가 이렇게 전쟁의 역사인데 이 전쟁을 하면은 젊은 영혼들이 여기 계신 뭐 젊은 분들도 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결국 전쟁터로 간다고 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하고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젊은 영혼들이 뭐 수많은 절규와 그 참 원한이 아마 뭐 이 대자연 천지에 가득 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 그 가족들, 우리 아이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면은 그 부모님의 마음,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전쟁 때문에 생긴 원한을 풀어야 이게 참 좋은 세상이 올 수 있다고 상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상제님께서는 이 하늘 땅에 전란이 하루도 쉴 새가 없이 네. 그칠 새가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움으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할 지경이라고 네. 말씀하시고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는다고 하셨습니다. 인류가 멸망당하는 그런 큰 화를 전쟁의 작은 화로서 막는다고 하셨습니다. 도전 5편 415장에 전쟁으로 세상 끝을 막나니 개벽시대에 어찌 전쟁이 없으리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해원입니다. 이게 전쟁 때문에 생긴 수많은 원한을 해원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다시 마지막 전쟁으로 그 한을 푸는 그런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상제님께서 1901년부터 이제 천지공사를 보셨는데 19세기 말부터 과학 기술이 아주 큰 진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2차 영국에서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자본주의가 아주 급격하게 네. 발전하게 되었고 또 이런 잉여 자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국주의가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국주의 열강들이 이제 후진 약소국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아주 침략을 자행하게 되었는데 뭐 대표적인 제국주의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 등입니다. 서양 제국주의가 다 동양을 침범해서 전부 다 제국주의의 침략에 그 지배하에 들어갈 그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네. 서양 열강들 속에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그 서양 열강들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의 목적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 이유는 천지공사는
선문명, 이게 신선문명, 성경 건설이 목적인데 오선이기는 그 말대로 5 신선이 바둑을 둔다. 아, 이건 선문명을 건설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게 전쟁의 피해가 너무 크지만은도 또 한편으로 전쟁 속에서 그 과학 문명, 과학 기술의 진보가 아주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진보로 인해 가지고 성경 문명, 이게 정말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상제님의 이 전쟁 공사는 한마디로 회원 공사이고, 그다음에 당시에 이렇게 동서의 세력을 균형을 맞추는 그런 공사이며 또 선문명, 성경 건설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럼 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신 이후에 이 세계 정치 질서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궁금합니다. 나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대세가 씨른 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쌍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이 씨름 판을 잘 알면은 세계 정치 질서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씨름은 우리 민족의 오래된 전통인데 우리 풍속에 난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난장이라고 난장판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난장이 바로 난장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난장에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씨름판이 열렸습니다. 그 씨름 구경을 하기 위해서 100리, 200리에서도 갔었는데 천하장사를 뽑는 그런 씨름 대회죠. 바로 그 난장판에서 상제님께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바둑판에 5 신선이 그 난장에 그 바둑을 두는 것을 이제 씨름 대결에 이렇게 같이 비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4대 강국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결을 하는데 그 대결의 순서가 씨름의 순서와 같다. 그 씨름판이라고 하는 것이 씨름이 열리면은 처음에는 이제 애기들끼리 까까무리 애기들끼리 씨름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총각들이 이제 머리를 따은 총각들이 편발을 한 총각들이 나와가지고 씨름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결정전으로 상투를 튼 주인끼리 나와가지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씨름의 순서를 애기 씨름, 총각 씨름, 쌍씨름이라고 이것을 상제님께서 애기판, 총각판, 쌍씨름판으로 이 해나 대세가 열려간다. 세계 질서가 이렇게 열려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애기 씨름, 애기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2쪽 아래쪽에 보시면 처음에 애기 씨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일러 전쟁을 붙여 일본을 도와 러시아를 물리치려 하노라. 첫 번째 애기 씨름, 애기판의 전쟁이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당시 이제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난 상황, 당시 시대 상황을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금부터 올해가 갑오년인데 120년 전 갑오년에 1894년에 갑오 동학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그 많은 과정 속에서 결국은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청일전쟁의 결과로 이제 일본이 승리하게 되어가지고 우리 조선을 식민지화하게 된 거죠. 식민지화하면서 나아가서 이제 청에게 싸움을 이겨가지고 그 요동반도를 할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배상금도 받아내게 되고 일본이 그렇게 이제 싸움을 이겼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가 그 당시에 러시아는 유럽에서 가장 초강국이었습니다. 아주 최고의 많은 군함도 거느리고 가장 많은 병력을 거느린 그런 초강국이었는데 러시아가 남진 정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위해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부동항을 구하기 위해서 남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이렇게 그 요동반도에서 부딪히게 되어 가지고 결국 일본이 러시아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 가지고 요동반도를 다시 이제 돌려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결국은 일본과 러시아가 대결 국면으로, 그래서 일본이 러시아는 일본의 15배의 이제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참 꿈도 꾸기 힘든 거지만은 또 일본이 어떻게 기운을 받아가지고 러시아를 침략하게 됩니다. 이제 1904년 2월 달에 일본을 러시아를 기습하게 돼가지고 여순 군왕을 기습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이제 러시아하고 일본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이제 러일 전쟁의 이 공사를 보시고 원래 애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까까머리인데 일본이 이제 일본 사무라이들이 머리를 항상 이렇게 제쳐가지고 아이들 머리처럼 까까머리로 있었기 때문에 까까머리 애기 씨름이라고 그렇게 아마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애기 씨름에서 일본인 애기가 러시아를 이렇게 아주 초강대국인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우리 동양의 그런 누란의 위기에 처한 우리 조선의 행세, 우리 동양의 행세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런 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한반도 중국 등을 겨냥해서 남하하려던 정책을 포기하고 이제 발칸 반도를 차지하는 쪽으로 다시 유럽으로 눈을 돌리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 러시아가 다시 발칸 반도로 돌림으로 눈을 발칸 반도로 돌림으로 해가지고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그런 요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도전 5편 166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전 5편 166장에 이제 동양에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고 누란의 위기를 예처한 약소국을 건지려면 서양 열강 사이에 싸움을 일으켜야 하리라. 이제 러시아가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가 이렇게 일본하고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발칸반도에 눈을 돌림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천지성공 214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지성공 214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4쪽에 보면 상제님께서 세계대세의 위급함을 설하시고 서양에 가서 대전쟁을 일으키라는 천명을 내리시며 때가 때이니만큼 내가 나서야 하나니 속히 나의 명을 받들라. 내가 언제까지 옥경산문에 수문장 노릇이나 하랬느냐 하고 엄중히 꾸짖으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내는 바로 간훈장입니다. 간훈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의로운 신법을 가진 그 어려움의 표상이 되는 인물인데 간훈장을 시켜서 네가 이제 이 동양의 행세가 너무 위급하니까 이 동양을 구하기 위해서 서양에 가서 전쟁을 일으키라 하는 이런 명을 내리게 돼서 간훈장이 서양에 가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내용을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214쪽에 보면 아랫부분에 보면 신도 세계에서 1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전쟁의 발단이 된 것이 1914년 6월에 일어난 오스트리아 페르디난트 황태자 부부 저격 사건입니다. 저격수인 세르비아 청년 프린치프가 범행 동기에 대해 수수께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쏴야 할 것인가? 쏘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지만 어떤 이상한 감정이 나를 황태자에게 다가서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서 있는 보도에서 내려서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요. 내가 총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도 심지어 내가 누군가에게 총을 쏘았는지 쏘지 않았는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상제님은 서양 강대국들을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자중질환에 몰아넣어가지고 그 힘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강대국이 강제로 병합한 약소국을 해방을 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러시아, 오스트리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속국 중 상당수가 1차 세계대전 후 다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힘의 논리로 약소국을 짓밟고 세력 평창에 열을 올리던 제국주의 열강의 기세가 꺾이면서 동서양 세력의 균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총각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이제 일본을 도와 잠시 천하 통일의 기운과 이를 대명의 기운을 붙여주어 천하의 역사를 하게 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양에서 유일한 제국주의인 일본에게 큰 기운을 붙여줘가지고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더니 나아가서 이제 좀 더 큰 기운을 붙여줘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싸우도록 그런 아주 큰 기운을 상제님께서 붙여주었는데 실제 그 당시에 일본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도전 5편 405장입니다. 도전 5편 405장에 장차 일청 전쟁이 두 번 일어나리니 두 번째 일어나는 싸움은 10년을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910년에 조선을 병탄한 일본은 대륙을 침략하려는 더 큰 야욕을 드러내가지고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만주를 식민지화하고 대륙 진출을 위한 병참기지로 만든 후에 1937년 중국 본토를 침범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일청전쟁, 중일전쟁입니다. 중국을 침략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물자를 대고 자본을 대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미국이 이제 그런 자본을 대는 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하였기 때문에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진주만을 습격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성공 21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에게 이렇게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운을 심어주었지만도 결국에는 218쪽에 보면은 일본 사람이 미국과 싸우는 것은 배사율을 범하는 것이므로 장광 80리가 불바다가 되어 참혹히 망하리라. 이런 말씀을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 도수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일본이 이런 천지 기운을 얻어가지고 미국을 침범하는 자기 스승인데 미국에서부터 모든 서양의 문물을 다 받아들여서 배웠는데 미국을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킴으로 해가지고 이 전쟁은 스승을 배신하는 그런 율법에 따라 스승을 배신하는 율법은 이게 이제 참혹히 망하는 율법이죠. 사실 스승을 배신하고 부모와 스승을 배신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배사율에 따라서 장광 80리가 장광은 장기와 광도를 말합니다. 장기는 나가사키를 말하고 광도는 히로시마를 말합니다.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이 불바다가 되어서 참혹히 망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80리는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이 80리가 불바다가 되어서 정말 일본은 참혹하게 망하고 이게 연합군에게 항복해서 2차 대전이 이제 막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히로시마의 실질적인 장소, 그 떨어진 그 구체적인 장소가 219쪽에 있는 천지성공 219쪽에 보면은 상생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원자폭탄 투하의 목표물이었던 곳이 바로 이 상생교입니다. 이 상생교는 서로 상자 살릴 생자 서로 살려줘야 된다. 상생의 정신으로 이게 배사율을 범하지 말고 상생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참 이 원자폭탄 투하에 이게 엄청난 뭐 후폭풍을 몰고 왔지만은도 이 의미 속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1939년 9월에 또 이제 유럽에서는 독일이 일본과 손을 잡았었던 독일이죠.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하고 이에 대항하여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독일과 이제 전쟁을 붙음으로써 뭐 소련과 이탈리아도 참전하게 되고 아주 복잡한 양상으로 그 당시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결국은 독일을 물리치게 되는데 천지성공 220쪽에 한편 일본과 오스니기의 한 팀이 되어 유럽에서 전쟁을 벌였던 독일도 같은 이유로 패망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히틀러는 본래 오스트리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독일군의 수장이 되어 제일 먼저 무력으로 합병한 나라가 바로 자기 조국 오스트리아였습니다. 독일도 그 히틀러가 자기의 조국인 오스트리아를 병합함으로 해가지고 이게 독일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성공 222쪽에 총각판의 씨름 결과 바둑판은 다시 조선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자, 일본이 이제 완전히 망하고 물러나게 됨으로 해가지고 바둑판은 다시 우리 조선의 주인이 다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38선이 그어지면서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가을 개벽을 향한 오선이기의 마지막 판인 쌍시름판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침입해가지고 다시 이게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38선에서 갈리게 되는 이런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애기판 총각판을 지난 쌍시름판은 상제님께서 씨름판 때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쌍시름판을 붙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38선 아래에는 미국과 일본이 38선 위에는 중국과 북한이 이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4대 강국이 서로 대결하는 이런 행국으로 펼쳐져서 결국에는 남북 전쟁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도 사실 우리는 아직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 중에 지금도 사실은 전쟁 중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세계 정치 질서를 씨름판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한반도는 아직 전쟁 중이라는 말씀이 특히 가슴 깊이 와닿는데요. 이 남북한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상제님의 말씀대로 세계 질서가 진행되어 왔고 또 상제님의 말씀대로 세계 질서가 앞으로도 진행되어 나가기 때문에 상제님 말씀 속에 또 상제님 말씀이 들어있는 도전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천지성공 224쪽에 있는 상제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국재판소를 조선에 두노니 씨름판에 속아 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 뭐 참 알기가 쉽지 않은데 네. 22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23쪽에 이 내용이 다시 나와 있기 때문에 223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씨름판에 속아 나가면 판을 걷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씨름판에서는 천하장사를 가리기 직전에 소를 끌고 들어와 모래판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분위기를 북돋아 줍니다. 최후의 승자가 상품으로 타갈 소가 등장하는 것은 마지막 결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런데 남북 쌍씨름판에 실제로 소가 나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1998년 6월 16일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새 바닷가 서산 농장에서 키운 소 500마리에 통일소란 이름을 붙여서
돌연 후전선을 넘어 북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예. 씨름판에 속아 나간다. 씨름판이 이제 우리 한반도인데 이 한반도에 38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씨름 남한과 북한이 이제 주인끼리 상투쟁이 어른끼리 주인끼리 씨름을 하는데 이 씨름판에 38선에 속아 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고 상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이 1998년에 일어나게 되어가지고 사실 상제님의 말씀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분단 상황이 지금 남한과 북한이 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데 이 분단 상황이 종식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게 선천 봄 여름에 상극 질서가 종결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서 애기판, 레일 전쟁 1차 세계 대전, 그다음에 총각판, 중일 전쟁 2차 세계 대전, 그다음에 상실음판, 주인끼리의 전쟁, 남북한 주인끼리의 전쟁, 한국 전쟁, 그다음에 이 뭐 어떤 큰 천지와 같은 그런 큰 전쟁, 이런 전쟁을 거쳐서 씨름판이 마무리되는데 그 마지막 직전에 속아 나가게 된다. 네.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속아 나가게 되고 이게 속아 나간 것을 보고서는 이제 마지막 이제 판이 마지막 종결되는 그런 직전에 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왜 남북 상씨름으로 판을 마친다고 하셨을까요? 예, 상씨름은 상투쟁이, 상투를 튼 어른끼리의 씨름인데 그 상투를 튼 어른은 바로 주인끼리의 싸움입니다. 바로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남한과 북한이 일어나는 이런 마지막 결전을 마지막 씨름을 이야기하는데 한반도는 역학에서는 감방이라고 합니다. 감방이라고. 네. 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친다, 가는 지야, 그친 이렇게 뭐 씨앗을 이제 땅에다 심었는데 씨앗이 줄기가 올라와 가지고 가지가 뻗어서 꽃을 피워 가지고 결국 열매를 맺으면은 그게 이제 종결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모습이 결국은 뿌리에서 시작해 가지고 열매에서 그친다. 간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뜻하는 거고 그 열매는 그치는 걸, 그칠 지자를 써서 그친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한반도가 주역에서는 감방이라고 하고 이 감방이 그친다고 하는 건데 이 선천의 모든 역사가 그치고 후천이라고 하는 새로운 열매가 시작되는 곳이 감방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천지성공 231페이지를 보면은 상실음으로 종어간이니라 전쟁으로 세상 끝을 맺나니 개벽시대에 어찌 전쟁이 없으리요. 이게 지금 질문하신 이 남북 상실음으로 판을 마친다고 하셨는데 이 상실음으로 감방에서 이제 모든 선천의 역사가 종결되고 후천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감방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에서 이 주인끼리의 싸움 우리나라에서 상실음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선천의 새로운 역사를 선천의 역사를 매듭짓고 네.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상실음을 선천의 역사를 정리하는 천지전쟁이라고 상제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방금 천지전쟁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상씨름은 남북한의 싸움인데 어떻게 천지전쟁이 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232쪽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천지개벽 시대에 어찌 전쟁이 없으리요. 앞으로 천지전쟁이 있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감방 땅에서 마지막 승부를 겨루는 남북 상실음은 하늘과 땅 차원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규모의 전쟁입니다. 동서양의 강대국들이 맞대결을 하게 되는 세계 전쟁이요. 천지의 상극 질서를 신천지 상생 질서로 전환시켜 천지의 운명을 바꾸는 천지 개벽 전쟁입니다. 땅 위에 사는 인간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명들까지 다 동원되어 싸우는 큰 전쟁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전쟁입니다. 정말 천지 전쟁이 되는 것이죠. 천지 전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네. 이제 천지의 그 상극의 신천지 상극의 질서를 신천지 상생의 질서로 전환시켜 천지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개벽 전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천지 전쟁이 왜 한반도에서 이런 쌍시름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태상종도사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지구의 혈자리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한반도가 지구의 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일본이 내청령으로, 아메리카 대륙이 외청령으로,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가 네베코로, 저 아프리카,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외베코로 이렇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지구가 다 이렇게 쌓여져 있는 지구가 바로 우리 한반도가 지구의 자궁과 같은 곳입니다. 남북의 이 하나됨으로 쌍시름을 통해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지구촌이 하나 되는 이 후천 성경 문화가 출산이 되는 바로 그런 감방, 그런 감방이 바로 우리나라 땅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이 마지막 주인끼리의 상실음이 천지 전쟁이 되고 이 천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상극 질서에서 상생의 질서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민족끼리 상씨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상씨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네. 전쟁이 일어난다면 사실 우리 민족은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는 한반도뿐만 아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파국은 피해야 될 것입니다.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상제님께서 그 솟아날 구멍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천지성공 226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에서 변산처럼 커다란 불덩이가 있으니 그 불덩이가 나타나 구르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하시며 수식 남방 뇌하가라 글을 쓰시니라. 누가 남방에 불을 묻었는 것을 알겠느냐. 천지에서 변산처럼 커다란 불덩이가 있으니 그 불덩이가 예를 들면 비유하면은 이런 핵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누가 살 수 있겠느냐. 내가 그 불을 묻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6쪽 그 위에 부분을 보면 화둔이란 불을 묻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불은 물리적인 전쟁 무기뿐만 아니라 이게 핵폭탄과 같은 이런 전쟁 무기뿐만 아니라 저주, 보복, 원한 같은 선천상극의 모든 불덩어리까지 포함합니다. 이러한 불을 묻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북한 핵을 묻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라도 화둔도수가 이게 화둔도수가 북한의 핵만 묻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선천의 모든 원한과 보복, 저주 이런 것을 다 묻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현되는 데는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화둔도수가 실현됩니다. 다음 천지성공 6장 때 그 내용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을 개벽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천지공사에는 세운과 도운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 도운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운공사는 상제님의 진리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상제님의 일꾼이 나와서 이게 선천의 역사를 매듭지어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도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통매기. 상제님께서 1901년부터 천지공사를 보시고 1909년에 어천하시고
어떻게 종통맥이 전수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공사, 이게 종통맥이 어떻게 전해지는 것을 정하신 그런 수부도수가 도해운로에서 도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선지성공 235쪽에 보면 여성에게 종통을 전하심 수부도수라고 하였습니다. 9년 동안 천지공사에 수종된 남성 종도들이 여럿 있었지만 상제님께서는 남자에게 대권을 전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님의 아내를 종통의 전수자로 삼으시고 그분을 수부라고 하셨습니다. 여자에게 천지 대권을 전하신 것은 당시 시대 상황 등 여러 면으로 볼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여성이 대통령을 하고 세상에도 많은 여성 대통령이 나왔지만은도 그때 당시 20세기 초에 여성에게 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네. 정말로 아주 파격적인 네. 이 종교 역사를 통해서는 들어보지 못한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운과 마찬가지로 돈도 세 번의 변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세운이 애기판, 총각판, 쌍씨름의 순서대로 세계 정치 질서가 전해지는 것처럼 네. 진행되어 온 것처럼 도운에 있어서도 삼천이라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내일은 삼변성돈이라고 하신 상제님의 말씀처럼 삼변에 세 번의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시대에 여성에게 그 종통을 전수하셨다는 것이 정말 파격적이고 또 신선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수부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고 또 여성에게 종통을 전수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네. 그 천지의 이치를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천지공사, 천지도수는 다 천지의 이치를 따라서 자연 꼭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이치를 따라서 도수가 쌓여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상제님께서 수부님에게 종통을 전수하신 이유는 결론은 천지의 이치입니다. 상제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성공 235쪽 천하 만민을 살리는 종통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 예, 어머니에게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수부란 머리 숫자에 부인 부자, 머리가 되는 여자. 신명이든 인간이든 하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여성의 머리가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또한 무창생의 어머니, 즉 태모님이기도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1907년 동짓달에 수부를 1등으로 정하여 모든 것을 맡긴다고 천지에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여자도 이제 세상의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뜻이면서 두 번째로 이로부터 선천 세상 여자들의 원한을 모두 씻어낸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촌의 모든 여성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성의 미래에 대한 원대한 비전, 우주적인 꿈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예, 수부님에게 종통을 전수하는 이유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상제님은 왜 여성에게 종통을 전수하셨을까? 예, 주역의 64개에서 첫머리가 하늘을 상징하는 금괴이고 그 다음이 이 땅을 상징하는 공ቄ입니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땅이 없는 하늘, 하늘이 없는 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천리를 따라서 상제님께서 여성에게 종통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는 선천의 시대는 남성 위주의 시대였고 여성들의 한은 진짜 너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 등 이게 온유월에 서리가 내면은 농사를 다 망치는 그 당시 그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큰 것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쌓여가지고 너무나 큰 한을 풀었었는데 이제 여성의 시대가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음정량의 시대가 남녀 동권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상제님께서는 여성에게 어머니에게 종통을 전수하게 된 것입니다.
네, 우주의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 땅에 다녀가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좀 부끄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천지 부모님, 예,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예, 뭘 동시에 이렇게 같이 모셔왔습니다. 네. 우리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천지 부모님을 이렇게 모셔온 민족입니다. 상제님께서는 그 우리 민족이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네. 그런 역사적으로 천지 부모를 모셔온 것처럼 천지의 주제자인 상제님께서 수부님에게 종통을 전수하시게 하시어 어머니 하느님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고 진리의 뿌리를 네. 천지 부모라고 하는 진리의 뿌리를 알게 된 것이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수부님에게 네. 부인에게 돌을 종통을 전수하셨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종통을 전수받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셨고 태모님께서는 이 현실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처음으로 그 진리를 뿌리내리고 도장을 개창하고 포교 활동을 시작하고 상제님의 진리를 알리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수부님 이후에는 도운이 어떻게 전개가 됐을까요? 세운과 마찬가지로 도운도 3번 크게 변하고 그 첫 번째 변화는 어머니 하나님으로부터 도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23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물을 맡으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예, 이게 도운의 3번의 변화가 낙종과 이종과 추수 도운으로 이렇게 3변의 변화가 일어나겠구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종과 이종은 씨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밭에다 떨어뜨리는 거, 아니면은 우리가 벼농사를 주로 많이 하니까 그 모를 갖다가 모판에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배에 싹을 키우는 거, 네. 예, 그걸 낙종이라고 합니다. 종자를 떨어뜨릴 낙자, 종자. 예, 종자를 떨어뜨리는 거, 네. 예, 모판에다 떨어뜨리고 논이나 밭에다 떨어뜨리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판에 떨어뜨린 그 벼를 다시 이제 논에다가 이제 옮기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모내기 해보셨죠? 안 해보셨군요. 모내기, 모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종이라고 이제 모의 종자를 벽실을 모판에다가 심어가지고 키워가지고 그것을 다시 논에다가 옮기는 거. 예, 옮길 이자, 종자. 네. 그 종자를 논에다가 옮긴다. 이걸 이제 모내기 모심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이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종을 거쳐가지고 논에서 이제 배가 자라가지고 이제 가을에는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도운의 변화가 태모님께서 상제님의 상제님으로부터 종통을 전수받아가지고 교단을 개창하고 진리를 뿌리내리는 바로 그 낙종물을 맡으시고 그다음에 모를 논에 이렇게 옮겨 심은 것처럼 옮겨 심으면서 이제 크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어나는 것처럼 큰 판으로, 이게 작은 모판이 아니고 뿌리 내리는 판이 아니고 이제 큰 판으로 옮기는 거. 옮기는 것은 바로 부흥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상제님의 진리가 크게 이종되면서 부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부흥 시대를 여는 것이 바로 이종입니다. 상제님 태모님의 도문에 있었던 그 차경석 성도가 차경석 성도의 보청교가 이종물을 맡았습니다. 보청교가 700만 신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일제의 그 민족 종교 탄압 정책에 의해서 보청교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1945년에 일제 해방이 되고 나서 다시 제2의 우리 태상 종도사님께서 이제 상제님의 진리를 일으켜서 제2의 부흥 시대를 열어가지고 30만 명, 수십만 명의
신도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부흥 시대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수도운이 있습니다. 추수도운은 가을 우주의 주인공으로 인간 열매를 추수하게 되는 그런 추수도운은 바로 여기 태전에서 시작됩니다. 239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꾼이 콩밭에서 낮잠을 자며 때를 넘보고 있느니라. 내가 후천 성경 건설에 표대를 태전에 꽂았느니라. 태전에서 추수도운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 이 태전이 새 서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미래의 후천의 서울이 바로 이 태전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태전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요. 지금이 도운의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도운의 마지막 시대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제가 계속 상제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상제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그 도전이 간행된 것입니다. 네. 천지성공 24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은 1992년에 초판이 나오고 11년 후인 2003년에 개정 완간본이 나온 도전성편입니다. 제3변도운이 시작된 이래 모든 초기 기록을 검토하고 30년 넘게 상제님과 태모님을 신앙한 성도들, 그 가족과 후손들, 그리고 천지공사와 직간접으로 연결된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정언자들을 만나 답사한 끝에 마침내 통일 대경전을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도전은 백년 도운사의 열매입니다. 또한 태상 종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천 5만 년 온 인류의 교과서입니다. 이제 도전이 나옴으로써 상제님 진리의 순수한 원행이 세상에 드러나 진법 도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하여 한민족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상제님 진리의 본래 면목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장차 열리는 신천지를 향해 항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환하게 깨치게 되었습니다. 네. 도전을 통해서 인간과 우주의 비밀이 밝혀지고 진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인류 역사를 간통하게 됩니다. 이 도전을 우리가 꼭 공부하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천지공사의 도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수호사님 끝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계속 천지공사, 천지도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대자연의 법칙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네. 대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뿌리가 있고 그다음에 줄기가 있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게 태어나서 자라나서 다시 성숙하게 되는 생장성, 뿌리, 줄기, 열매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대로 세운과 도운도 역시 생장성, 이게 태어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이런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진법 도운 마지막 결실의 시대에 진정한 천지 성공은 상제님의 진리, 그 진리가 들어있는 도전을 만나서 그 진리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가을 개벽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미리 알고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자연 재난과 각종 사고, 그리고 세계 정세 흐름, 이러한 변화는 이 천지 공사를 알아야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지성공 6장, 이 가을 개벽을 넘어 구원의 길로란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소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